두 번째 주제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연구위원님, 그다음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동숙 부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두 개 연달아 듣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박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박기령은 아니고요.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연구 사업명이 이제 ESG 법제 평가 연구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환해서 제가 사업팀을 맡고 있고, 우리 이제 박기령 연구위원님께서 원래 이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신데,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가지고 비행기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연구를 다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박기령 박사님만큼은 전달이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저희 과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참석한 이유는 이제 저희 연구원의 사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사장님 자리를 이석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3년짜리 협동과제로 작년 말부터 좀 기획을 해서, 좀 거창합니다. 저희 세션 이름인데요. 저도 잘 못 외워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이라는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워낙 환경 분야는 주도적으로 여러 해 동안 연구를 많이 해주셨기도 하지만 이제 경제인문사연구회 차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법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을 열면 사실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ESG에 열광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환경은 워낙 환경연구원 등에서 연구를 잘해주고 계신데 사회나 거버넌스 분야도 아우르는 제도 구축 연구가 좀 중요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이 과제가 출범을 했고, 뭐 올해는 이제 저희가 국책기관이 아까 2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연구원이 이제 특히 제가 조금 전공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헌법을 전공하고 있는데 석사 때는 국제법하고 또 하나의 법사회학 이렇게 세 개의 석 박사가 있다 보니 이제 그 동안의 학자간 연구 경험이 조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인문사연구회에서 워낙 협동과제를 매년 많이 내시지만 이제 진짜 좀 의미 있는 협동 연구, 특히 너무 시니어 아닌 또 젊은 연구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연구를 한번 시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 두 가지 니즈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중간 보고 즈음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솔직히는 엑기스는 발제를 드릴 수가 없어서 원래 제가 발표를 안 하고 우리 박기령 박사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제가 결국 자리에 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늘 박기령 박사님께서는 주로 지배구조 영역, 특히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이 분야를 좀 다루어 주시려고 했고, 이제 이어서 발표해 주실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또 한동숙 박사님도 저희가 한 6개월간 지금 제가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많이 지금 이제 팔로우업 하시면서 같이 연구를 해주고 계신데, 이제 공공 분야 쪽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논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또 산업연구원과 KDI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등과 좀 이제 1차적인 협력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비단 한두 개의 연구원이 주인이 되는 연구가 아니라 이 ESG 담론이야말로 제가 그래서 앞에 전환사회라고 붙였는데요. 우리 앞 세션에서도 말씀 많이 나왔지만 너무 오래된 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 법학자의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가 사회보장체계나 사회 부의 재분배 등을 통해서 사실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분분한 논의 속에서 환경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특히 기후변화라는 거부할 수 없는 위기를 너도 나도 이제 부정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됐고, 그거를 굉장히 교육시켜준 게 코로나였다는 거죠. 코로나 전에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해주셨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해서 지금 기후변화 사업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시작했던 연구는 사실은 ESG 전에 사회적 가치를 법제화하는 연구를 정부 국정과제로서 수행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로펌 교수님들 다 저를 정말 안쓰럽게 쳐다보시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 요 1, 2년 상간에 모두가 ESG와 사회적 가치의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심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환경의 논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회는 또 너무 넓어요. 그래서 오늘 지배구조 영역을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적 가치는 정부가 민간을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앞에 수식어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었고, 현재도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의 고민은 이걸 어떻게 민간에까지 확산시키지 이거였는데, 감사하게도 이 ESG라는 키워드가 전면에 나오면서 앞다투어 알아서 위원회를 꾸리시고, 특히 회계법인의 원래 주된 업무셨어야 하는데 각종 인증기관이 이제 조만간 더 난립하게 될 것이고, 로이어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을 보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업은 환경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기업과 주주의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존립 목표고, 그것을 잘 했을 때 고용을 창출하면서 사회에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한다. 이게 상법, 특히 회사법을 전공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탑재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류 경제학자들께서도 아마 그런 확고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개념이 혼조가 되고, 어느 부분은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환경은 뭔가 보호해야 될 것 같아. 환경 중에도 기후변화는 뭔가 탄소 저감은 왠지 이건 내가 동의를 안 하면 되게 시대에 뒤처진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통 환경법 학자들은 사실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의 다양성, 산림 황폐화, 재조림, 오염 저감, 에너지 효율, 물 관리, 이 모든 걸 다 이미 제도적으로 연구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기업이 ESG를 추구한다, 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슬로건으로는 좋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논의들에 저는 더 지금 특히 전문가들은 더 원래 하던 연구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보시면 이제 이 관심이,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아니라서 저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여기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굉장히 오래된 담론이에요. 기업의 이윤만 창출해서는 안 되고, 그 이외에 특히 외부 효과로 잡혀있던 그 부분을 사회적 책임이라는, 또는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 라는 퀘스천을 계속 던져왔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특히 특히 상법 안에서, 회사법 안에서 있어 왔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된 이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박기룡 박사님이 원래 오늘 정말 너무 오시고 싶었던 이유는, 본인이 원래 학위를 하셨던 2010년도 초반에는 잠깐 요걸 쓰고 10년 동안 아무 국내 논의가 없다 보니까 주류 상법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 내에서도 보고서가 10몇 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법 하시는 분들이 다 저희 팀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기 주제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를 보시면 이제 담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이라는 것도 또 하나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느냐? 결국은 우리 전체 인류가, 조금 좁게는 글로벌 기업이, 더 좁게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또는 국가가 지속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미 여러 법이 있죠. 여기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 같은 건 좀 오래됐지만 작년에 전격적으로 이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뒤에 이게 또 녹색도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역을 거슬러 올라가시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고 각 정권에서 좀 강조하셨던 키워드 중에 녹색 성장이 있었고 창조 경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용 뭐 혁신 그게 있었고 이제 요번에는 뭐 뭔지가 잘 사는 국가 뭐 자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 똑같은데 이제 저희 법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슬로건이 조금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피로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탄소 중립 사회로 뭐 이게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사실 이미 헌법에 다 적혀 있고 헌법 밑에 있는 여러 법률이 이미 충분히 다 제도화하고 1,500여 개의 법률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 담당 공무원들도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SG의 핵심은 앞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돈을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투자 큰 투자자들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할 거냐. 그동안에도 녹색 금융 조금 있었고 지속 뭐 금융 있었고 저희 심지어 사회적 부동산, 사회적 금융도 다 있어서 연구도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관심이 덜했던 정말 큰 기관 투자자들이 뭐 UNPRI 있을 때도 사실 이제 이념은 거창한데 이제 법학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웃풋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가 환경에 기여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특히 사회 책임 투자 같은 것도 조금씩은 있는데 전체 메인스트림에서 보면 정말 효과가 있었나? 이게 이제 제도를 구상하는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그동안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 뭐 이런 논의에서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의 투자 조달, 특히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의 전환에 대한 그 투자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가려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 세션이 너무 길어져서 사명을 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 결국은 이제 이 지배구조 영역에서 특히 저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앞에 글로벌 규범의 전체 흐름은 너무 김호석 박사님 잘 정리해 주셨고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 18년도부터 현재까지 특히 20년 말부터는 저희는 이제 개인 연구자가 아니라 저희 사업 내에서 세트로 계속 보고서를 출간했기 때문에 국제 규범도 다 원문 번역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규범 좋아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크게 3개의 규범이 통합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6월 달에 나온대. IFRS가 발표한데 그것만 보고 계신데 이제 다 좋은데 한국에 그게 맞을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한국의 특히 지배구조 부분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좀 이제 이게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명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구나. A 기업 유명한 우리 A 기업이 ESG 보고를 정말 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배구조가 엉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주주들에게 이윤이 배분되는 그 구조 자체에서 기업의 원래 해야 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아무리 잘 보호해봤자 기업의 원래 회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지배구조 사실은 환경법이나 환경정책 하시는 분들은 ESG는 원래 우리가 하던 거야. 다 우리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배구조 하시는 분들 가면 다 필요 없고 지배구조만 얘기하는데 특히 한국의 기업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연구원이 이 협동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모든 담론을 잘 차곡차곡 모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는 있고 이제 저희의 좀 더 궁극적인 궁금함은 아까 김호석 교수님 말미에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이 전환되는 사회에서 이 프레임이 다 바뀔 때 한국이 과연 우리 굉장히 비약적인 기적적인 발전을 이룬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 판이 바뀔 때에도 앞으로도 뭐 최소한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한국이 이 주류 담론에서 계속적으로 특히 아시아 안에서 적어도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거나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거대한 제목의 제도 구축을 하겠다는 데에는 이제 이쪽 이런 문제 의식이 좀 있었고 경사연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좀 가장 이런 이거 이익의 배당이나 채권적 이자 지급을 통해서 자본소득의 축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이런 유동성을 순환시키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제 기본적인 역할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환경 논의만 해가지고는
주주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ESG에 아무리 동감하셔도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막 가치가 떨어지면 모르겠고 빨리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다만 전통적인 회사법의 연구자들께 저희가 3월에 큰 포럼을 거의 국내 거의 최고 지배구조 저 권위자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이 하십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가 ESG의 이 글로벌 동향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특히 우리의 그 소유구조가 기업의 소유구조가 조금 더 주주들의 또는 조금 더 넓어진 이해관계자들에게로 내려와 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보겠어라고. 왜냐하면 너무 지쳐 계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제도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제도가 있어도 우리나라의 그 K 지배구조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약간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저희가 좀 보고서에 담고 있고, 좀 더 이상적인 얘기로는 이제 결국은 저희는 우리 사회에서 요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나 뭐 ESG 기관 투자의 원칙 다 좋은데, 한국에서는 뭐를 지금 추구할 거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이 부분이 저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지금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넷제로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당위에 이끌려서 가는 세력이 있긴 하지만 우리 전체가 그걸 정말 공감하고 있는지는 조금 되짚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 ESG 지금 뭐 비재무 정보 공시를 굉장히 대응하고 계시는데, 좀 이따가 한옥수 박사님도 발표해 주시겠지만 공공기관은 아마 더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종이컵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ESG 실천했다 이렇게 하실 확률 거의 100%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컵을 안 쓰지 않잖아요. 그럼 텀블러를 만들어요.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지금 일회용 컵을 세종시는 이미 못 쓰고 있거든요. 그 일회용 컵 대신에 플라스틱 컵을 하는데, 이 회수율이나 재사용률 이런 거는 고려를 지금 계산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진지한 고민이 과연 우리가 있는지는, 저는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거칠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우리 대주제가 Human Dignity Through ESG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권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단순히 미시적인, 각 영역에서는 미시적인 걸 해결해야겠지만 결국 ESG의 제도 구축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 지배구조 영역에서 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게 이미 저희 우리나라의 현행 법상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그나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보고서랑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담당하고 있고, 주관부처가 산업부나 기재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배구조 논의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논의를 거쳐서 리스트도 다 있어요. 공시해야 되는. 그런데 이 범위도 의무도 범위를 넓히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의 고민은 두 가지죠. 그러면 환경산업기술법상 환경정보 공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이 그 공시를 하게 되면 이 ESG 글로벌 또는 뭐 국내의 어떤 의무들까지 충족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얘를 어떻게 통합할 거냐, 아니면 그냥 평행하게 갈 거냐, 일부를 어떻게 통합할 거냐, 정보,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기업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고, 저는 이제 지금 이 제도 구축의 일면에서는 이게 한두 연구자나 한두 기관이 아니라 정말 합심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맛배기로만 저희 연구에 우리 부장님도 앉아 계셔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 앞으로 또 환경연구원 비롯해서 저희 국책기관, 또 저희가 외부의 대학교들하고도 많이 연구자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좀 좋은 제도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전환 사회에 걸맞는, 저는 조금 특히 아시아에서는 좀 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좀 빼먹었지만 이 마지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들으면 너무 좋은 말이고 이미 법도 다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걸 보겠다고 했을 때, 그런 과연 기업이 실질적으로 저 내용들을 움직일 것인가, 기업의 이윤에 직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ESG에 요즘 이미 미국에서는 백파이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회의론이 많이 이미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조금 한 반의 반박자 약간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이제 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고, 저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법률을 잘 준수하는 것만이라도 하시면 어쩌면 이미 좀 충분하다. 우리 사회의 법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연구는 뭐 연말에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발간하여서 다시 저희 쪽에서도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장황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세예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연구센터에서 정책 연구하고 있는 한동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앞서 김호석 박사님이랑 최유경 박사님께서 오프닝을 매우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 철학과 담론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손에 잡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공기관의 관리 정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ESG 도입에 관한 국가적인 담론이 있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정책적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원래 앞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ESG라는 게 새로운 담론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상황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ESG라는 담론으로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앞서서도 이미 ESG에 관한 논의는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의는 이제 많이들 다 이미 익숙한 개념들이고, 이렇게 ESG가 우리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분야로 이렇게 구체화해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저희도 공공기관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그래서 ESG 저희가 뭐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뭔데요? 약간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현 정권에서 지금 ESG라는 용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로 공공기관의 정책을 굉장히 많이 다뤄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G 경영은 무엇이고 이런 걸 설명할 때 굉장히 이전에 우리가 다뤘던 정책과의 비교도 많이 필요로 하고요. 사실 ESG 경영이라는 게 앞서서도 들으셨다시피 지속가능 발전뿐만 아니라 굉장히 구체화된 발현은 금융 부문에서,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어떤 곳에 할까 이런 논의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민간으로 저희 공공 부문으로 올까 이런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그 연계성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세계에서 500대 기업을 찾으면은 물론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겠지만 20% 정도가 국영기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개발에서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국영기업이, 공기업이라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ESG라는 담론을 공공기관을 빼고서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셨겠지만 유엔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가 87년부터 시작됐을 때 우리는 사실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빈곤이었었거든요. 이런 빈곤의 이슈를 국가별로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런 이슈를 민간에서 스스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 움직임이라 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같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런 수행 주체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공부문을 ESG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삼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그동안에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그동안 하던 거에 그냥 정권이 바뀌면서 이름만 바뀐 건 아닌지 이런 식의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고 제가 기관들과 이제 협의를 할 때는 그동안 사회적 가치 같은 거를 발현하는 형태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방에서 어떤 사회 공헌을 하는지, 지역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를 하는지, 봉사활동을 하는지 이런 개념에서 굉장히 평가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기관의 고유의 업무보다도 자기들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 수단으로 더 많이 부각이 됐던 점이 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ESG 경영 같은 경우에는 기관 고유의 업무가
지속 가능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 기관 운영과 본질적인 면에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의 고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야기됐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와 맥락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사안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ESG 실현을 혁신 정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의 혁신 정책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매해 하고 있어요. 근데 매해 하면서 중요시하는 그런 키워드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뭐 저희의 그 공공기관이 그간에 재무적으로 위험하게 관리됐던 것들을 바로잡겠다. 아니면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바로잡겠다. 이러한 혁신 정책이 이제 크게 되어 있는데요. 그 책임 경영하는 차원에서 ESG 경영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연기금, 이제 국민연금과 같이 연기금을 관리하는 곳에서 ESG 확산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리오라는 일관된 통합 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350개인데 그곳에 모두 다 똑같이 정해놓은 항목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로 같은 시기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G 경영의 핵심이 공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는 건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항목으로 ESG 항목을 좀 더 공시를 하게 되면은 기관에게도 ESG 경영에 대한 더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또 이해관계자에게 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좀 강화하는 정책을 지금 현재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유경 박사님도 지배구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더 특이한 거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 뭐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국민이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국민의 권리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 ESG를 경영할 때 보면은 사실 근로자의 입장도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영권 안에서 근로자의 권리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 이것도 정책의 한 가지 내용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통합공시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도입이 되면서 전년도부터 통합공시 제도에서 그 항목을 ESG라는 그 분류 체계를 도입을 하고 거기서 그 다뤄야 되는 항목을 굉장히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같은 분야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각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와 폐기물, 용수, 그리고 법규 위반 사항, 저공해 자동차 현황 같은 것들을 매해 이렇게 정해진 시기에 공시를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와 지배구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경영, 그리고 동반성장이라고 그래서 민간과 함께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사부서의 현황과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동안에 공시가 전혀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종합적으로 프레임워크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걸 보시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 이렇게 ESG 항목을 모을 때 저도 뭐 이 정책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아는 ESG 전부인가? 이러한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렇게 제도가 변화하면서 공공기관은 아직 ESG가 뭔지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수준인데 우리가 이렇게만 공시해 하면 이것이 지금 저희 과제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지역적으로 공공기관에게 ESG 활동을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는가? 이런 연계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 항목이 지금은 굉장히 지역적이고 그동안 하던 거를 모아놓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지금 공시 항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350개의 기관이 일관적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측정이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ESG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공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 부분은 각 기관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형태로 그 ESG 경영에 대한 그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사실 공공부문에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작성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떠한 기준을 제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확정해 나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정해 나가고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2025년부터 이제 상장사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기업 중에도 상장기업이 있고 또 공기업에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공공기업에서도 지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몇 가지 기관을 이제 저도 지금 살펴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 기관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원칙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그동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 가치 실현 보고서라는 것으로 그 자기들의 ESG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보고서의 지금 현재 문제점은 물론 이게 정성적인 평가고 기관의 특성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컨텐츠는 유사한데 담고 있는 컨텐츠는 유사하지만 그 컨텐츠를 다루는 품질은 좀 다르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는 있지만 그 가이드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그곳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 보고서 같은 거를 보면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PR하는 그런 성격이 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ESG 성과 보고서로 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가이드를 제시를 하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개선 사안들이, 개선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이제 이사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다른 국제기구 같은 데서 그 공기업에 관한 관리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살펴보면은 다른 여러 분야가 낮지만 특히나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이사회에서 그런 대표성이 낮은 그런 문제로 저희가 좀 지적되고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성별로 볼 수도 있고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인종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주주가 굉장히 다양한데 주주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그런 다양성을 이사회에서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으로 한 가지 논의가 될 수가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가 그런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관찰을 하고 또 의사결정을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여 우리나라도 지금 노동이사제 아니면 아직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 하면은 근로자가 이 이사회 하는데 참관할 수 있는 근로자 참관제 같은 것들이 도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리고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요. 사실 그간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이 혹시 여기에 낙하산 인사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전문성은 있는가, 비상이사들의 책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가 미흡한가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상임이사 활동을 보다 내실화하게 하여 낙하산 인사보다는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보다 책임성 있는 경영을 맡겨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적인 감사, 뭐 감사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그런 곳의 감사가 굉장히
그 이슈로 크게 다가오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수가 있고, 또 ESG 운영 같은 경우에도 ESG 운영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도 지배구조 개선의 하나의 방안으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앞서 표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아까 그 ESG라는 3개 항목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또 그 보다 더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국정과제나 정책 환경 변화 같은 것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공시제도 같은 경우에는 매해 일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서도 우리가 공시 항목을 변화해 줄 필요도 있어서 이런 항목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윤리 경영이라고 그래서 공기업의 책임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장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공시 웹사이트에 이제 게재를 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임직원들의 그런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주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도 이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제 ESG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그 김호석 박사님께서도 환경정보 공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은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한 항목을 공공기관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좀 다른 것이, 그간의 공시는 저희는 사실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모두 의무화해서 공시를 했다면은, 사실 환경부에서 지정한 항목들은 어떤 특정 공공기관에 유난히 필요성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공시를 할 때 본인들에게 필요한 항목, 본인들과 관련성이 깊은 항목에 대해서만 공시를 하고, 공시를 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무화되고 일관적인 정책이 많이 존재하는 방향인데, ESG 경영과 더불어 그러한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것도 기관의 특성에 맞는 ESG 경영에는 좀 필요한 요인이라고 이 환경정보 공개와 함께 그런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의무적으로 기관에서 제시해야 되는 항목과 자율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항목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기관에서 이제 자율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제 ESG 운영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ESG라는 새로운 정책,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전사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특정 한 부서에서 예전에 무슨 사회봉사를 하듯이 한 부서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인 변화에 우리 기관이 맞춰가야 될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ESG 위원회를 이제 내외부 전문가를 해서 전체적인 자기들의 주요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은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목표와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을 선정해야 되는지를 잘 이제 조직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관에 따라서 그 유사한 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기관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같이 운영을 하거나, 기관별로 본인들이 더 이제 세부 밑에 사업 부처에 보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국민연금기금의 ESG 운영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서도 전 세계적으로 기금 운영도 그냥 아무데나 더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가를 고려하도록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에 살펴보시면은 탈석탄 투자 선언 이행을 위한 석탄 채굴 발전 산업에는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서 국민연금이 어떤 곳에 투자할지를 ESG 경영의 철학을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와 그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민간에서 활성화된 논의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을 계속 보면 볼수록 좀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시제도라든지 평가제도가 사실 기관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의무화되고 굉장히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반을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지금 기관 입장에서는 근데 ESG가 너무 어렵고 재정이 많이 들고 그리고 뭔지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 다행히도 전년도에 공시만 채택이 되고 평가에 이제 채택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 같은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기관에게 좀 컨설팅을 해주고 저희가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표를 잘 활용하면서 저희가 지금 저의 연구자 같은 사람의 역할은 잘 하면서도 국제적인 기준과 우리의 현황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이 간극을 좁혀가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앞서 계속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특히나 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파악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ESG 경영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엽적이고 측정이 가능하고 그런 지표들만이 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위험 관리라든지 전략적인 접근이 또 다른 이제 보고서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그런 아까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데서 좀 약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정부에서 좀 더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제가 아까 모두의 그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히 환경연구원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쉬는 시간을 5분만 쉬었어야 되는데 10분 쉬셔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네 뭐 말이 거창하게 토론인데 이제 저희 연구원의 연구를 사실 우리 제주대 박병호 교수님 토론자로 모셨는데요. 사실 저희 사회적 가치 할 때가 제가 이제 모신 이유는 이게 관심이 없을 때도 관심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또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환경연구원에서 아실지 모르지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련된 그 헌법소원 그다음에 실제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소송들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의 무브먼트를 담아서 브리프를 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셨고 저희가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는 제가 제일 자부심 있어 하는 발간물인데 애정을 정말 많이 담았던 그래서 그 이후에 논의가 이제 중간에 조금 저희가 붕 떴다가 다시 ESG로 좀 올라오면서 또 저희 둘의 발표문을 오늘 보셨지만 또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ESG가 이렇게 화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좀 와닿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일단은 환경적인 그런 측면이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개별적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이제는 지배 구조까지 나아가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노동과 관련된 문제도 이제 점점 어떤 그 경영자 측에 의한 일방적인 운영을 넘어서서 뭐 노동자라든지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경제 민주화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뭐 비근한 예를 들면 환경법은 처음에 뭐 기업의 잘못을 몰랐을 때는 위생법 단계에서 머물다가 그래서 공해가 문제가 되니까 좀 기업의 책임이 부각되는 공해법 단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환경법 단계까지 갔다가 이제는 이런 지배구조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쨌든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인간의 또 한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따른 기업 운영에 따른 그런 폐해가 뭐 많이 나타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례를 말씀 안 드려도 뭐 우리
국민 학생들도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근데 그런 피해를 우리가 어떤 이런 그 환경 문제, 노동 문제에 관련된 법의 발전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성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제가 한번 봤을 때는 법학자로서 일단 뭐 우리가 이윤을 기업이 극단적으로 추구할 때는 법인이라는 이런 픽션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이. 그래서 법인이라는 픽션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권리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재산권 중심으로 이렇게 개념을 형성해서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파산을 해버리면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지 않아도 되고, 양벌 규정을 통해서 잘못된 제조물을 생산했을 때 기업이 대부분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고, 또 기업이 뭐 일정 부분 형사 책임을 지지만 정작 그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만 다하면 뭐 최소한의 벌금만으로 끝나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 양벌 규정이 말이 좋아 양벌 규정이지 이런 기업 운영과 관련된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인간의 이런 책임 부분을 배제시킨 게 그런 법인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기업은 왜 인간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책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뭐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기업이 이미지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주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법인 개념에서 빠져 있었던 어떤 인간으로서의 의무, 책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도외시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가 아닌가. 물론 우리가 ESG를 어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미지 포장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금방 이런 단계에서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뭐 우리가 사회주의 이러면 사유재산을 제거하고 뭐 재화를 집단 소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익 추구라든지 인간의 자율성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하니까 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지만, 또 ESG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사회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이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다. 기후 위기라는 이런 현상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삶은 뭐 우리 삶의 이 환경은 우리 삶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는 뭐 굳이 강조 안 해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하나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헌법에서 사실 이미 규정하고 있다. 헌법 119조에 보면 뭐 개인과 기업상 경제상의 자유차기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2항에서는 이런 사회 경제 체제 간에 이런 그 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자본주의, 이 헌법 119조도 자본주의에 조금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헌법에서는 어떤 경제 체제를 취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럼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제 이런 논쟁이 아니라 소셜이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 인간은 공동체 속에 이런 존재다라는 거, 그리고 헌법 119조 2항에서도 국가가 이런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이나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하면서도 또 시장 지배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요. 또 그다음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어서 그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미 이제 우리 헌법에도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산이나 이윤 추구를 둘러싼 이런 지배구조, 소유구조의 방향성을 우리가 인간이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법인과 관련된 그런 논쟁에서도 사실 소유권, 재산권만 딱 따와가지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기업도 땅도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재산도 소유할 수 있다, 기업 명의로 그렇게 하면서 또 양벌 규정을 통해서 잘못된 제품을 생산해서 사실 책임을 도외시하고, 그렇게 이제 초기 1800년대 후반에 기업이 이렇게 처음으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인정받았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한 피해를 지금 나름대로 극복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주주 이해관계자에서 이해관계자 이런 지배구조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런 공유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업의 경영, ESG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헌법 119조 2항에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가 경제 주체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경제 주체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인간의 측면에서도 이해관계 없는 사람의 범위까지도 이런 ESG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이런 경제적인 것이 결국 이런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에 의해서 지금 나름대로 제대로 제도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고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우리가 무시되었던 그런 다양한 경제 주체, 다양한 가치들이 지금 지배구조 개념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까지 건드리니까요. 그런 경제적인 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규제 조정하자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는 단계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노동의 문제, 작업 환경, 시설 환경의 문제를 처벌을 통해서 하자. 그 이제 어떤 극단적인 발로죠. 어떤 하청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보면 최근에도 뭐 징역이 뭐 상당히 좀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뭐 과도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결국 형벌이라는 것은 형사처벌,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다. 제일 마지막 수단이다. 마지막 수단인데 그래서 이런 경제 주체 간의 조화 그리고 민주화 이런 과정을 꾸려가지고 이런 지배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의 전제 조건, 기업 운영과 관련된 인간의 삶의 전제 조건을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제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윤 중심에서 보면 이윤 추구하려고 기업이 저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지만 이미지 포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장학 재단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이런 단계에서 봤을 때는 법적으로 기업이 좀 약했던 그런 그 참여의 문제하고 책임이나 윤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ESG 안에 좀 담아내는 그런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ESG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법을 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좀 헷갈렸었는데 이제 우리 박병 교수님께서 또 예리하게 법학자적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 혹시 뭐 플로어에서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질문도 좋고 간단한 코멘트도 좋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법제적인 측면에서 ESG를 다루는 공인기관 법제적인 측면에서 ESG를 또 연구하고 또 분석을 하고 또 이 체계를 좀 잡고 있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감명 있게 잘 봤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ESG를 또 실현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그 분석과 또 이런 토론을 같이 함께 책임, 윤리, 또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참여까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 핵심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보면은 그 최유정 연구원께서는 이제 법제 연구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했지만 또 옆에 분은 또 공공기관 했잖아요. 공공기관의 ESG 법제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나중에 다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슈를 보면 이제 우리 최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지배구조에서 굿 가버넌스 얘기를 하셨어요. 기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인데 의사결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뭐 이해관계자 뭐 이런 참여 얘기 말씀하셨거든요. 기술을 활용한 참여. 근데 이제 공공기관은 더 그런 면에서 이제 민간 기업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공공기관의 CEO가 그런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한전에 전기를 운영하는데 전기 요금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율권이 없는 기관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제대로 안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여러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또 뭐 요새 낙하산 인사도 항상 옛날부터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거 있고 뭐 아까 또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공공기관인데 뭐 이해관계자는커녕 뭐 이해관계자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뭐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지배구조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ESG를 한다고 하면 또 이게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이제 산하기관이잖아요. 사실상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한전이라면 그런 산업부의 강한 통제를 받을 텐데 그런 그 통제를 받는 상태에서 거버넌스가 이게 의사결정권자로서 제대로 행세를 할 수 있겠는가, 책임성 있게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ESG의 측면에서 이제 특히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간 기업도 우리나라의 그 거버넌스에 이제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은 그런 게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산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지방 공기업은 더 심하거든요. 이제 민간 그 공공기관이 시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시설을 위탁하는데 같은 주차장이라도 부서마다 위탁하는 게 요금 또는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버넌스의 그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책임성 있게 또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 이것들 같이 협력적으로 해서 그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그런 그 방안들을 좀 다양하게 짚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남을 모르지만 저는 서울과기대 국립서울과기대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신보균입니다. 네. 그 사실은 굉장히 예리한 말씀 주셨고 이제 아마 경제문사 연구회나 저희 국제기관들은 사실은 민간에서 어떤 자율적인 움직임보다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또 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까지도 ESG에 어떻게 보면 제도를 구축하는 주체이긴 하지만 또 본인들이 실현하셔야 되는 의무자이기도 수범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논의가 솔직히 거기까지 좀 ESG가 충분히 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는 당연히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구조적인 또 공공 분야만의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저희도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혹 저희한테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공사들께서 이렇게 막 사장님이 전화 주세요. 우리 ESG 경영 컨설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시키신 대로 하실 거냐고 제가 알려는 드릴 수 있는데 시키시는데 딱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여쭤보는 농담처럼 여쭤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법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좀 규율이 되고는 있는데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이제 아직 좀 이론과 현실 간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이게 어떤 정부의 어떤 기조에 따라서 특히 공공 분야는 조금 또 특성이 달라지는 경향도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가면서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방향성을 담으려고 저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뭐 말씀? 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간단히 뭐 이렇게 성함과 소속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의 진주 연구원입니다. 그 말씀 발표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최유경 연구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실상 우리나라 법제도라든가 어떤 지침, 그러니까 세계 국제 규범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도적인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행의 문제를 어떻게 충분히 좀 검토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ESG 이전에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권경영 지침이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한국 사회가 대표적으로 빠른 속도로 흡수를 한 대표적인 좋은 사례로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권 경영이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잘 이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 저도 좀 우려스러운 것은 ESG 경영 원리가 혹은 이제 지배구조가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과 비슷하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잘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궁금한 지점은 공공기관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중앙정부는 상당히 큰 대기업 쪽에 예산 투자라든가 예산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는 대기업 쪽은 가지 않지만 지역사회 중심이라든가 혹은 지역의 뭐 사회적 기업을 포함을 해서 혹은 다른 형태의 그 중소규모의 그런 기업이나 회사에 보조금이나 예산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원이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ESG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ESG 경영 원리나 지침이 과연 이런 그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그 규모와 상관없는 그런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어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혹은 이게 이행이 어떻게 좀 잘 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영역들도 좀 포함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된더라도 좀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질문 주시면 우리 공공 분야의 전문가께서. 제가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네,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 제도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뭐 관리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를 먼저 만들고 그 제도가 문화적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걸 텐데요. 제가 박병욱 교수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법제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니까 큰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윤리 경영을 저희가 그 제도로 채택을 하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었느냐 라고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반 성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의 공기업이 어떤 민간과 같이 해외에 나갈까? 그건 그 민간 기업도 인권에 대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회사, 안전에 대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세밀한 그런 정책으로 그 민간에 바로 나타나는 효과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에서도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공 조달을 할 때도 저희가 지금 뭐 무슨 녹색 제품을 쓰기도 하고 장애인 제품을 쓰기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꼭 그런 것이 막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상생할 수 있고 그러한 문화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정책에 좀 장점이 작용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부연을 드리자면 이게 제가 사회적 가치 할 때부터 좀 관찰을 해본 결과는 이제 그 당시는 민간에서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든지 특히 SG 분야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고 해도 무방하다면 그때는 이제 공공기관을 위주로 이런 분야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각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경영평가의 점수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해마다 뭔가가 좀씩 업그레이드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공공 분야의 ESG를 아직 푸시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 정권의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조금 사라지면서 약간 한숨 돌리시는 상황인데 민간에서 오히려 굉장히 압박을 스스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공 분야가 오히려 지금은 민간에서 좀 자극을 받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시소처럼 이제 민간이 조금 소홀할 때는 공공에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저도 연구자로서 좀 궁금한 점들은 이제 그런 경영평가 지수에 사회적 가치나 ESG가 들어갔을 때 또는 뭐 사회공헌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적어도 뭐 5년이나 10년 주기로 좀 그 결과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경평 지표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 조금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환경 같은 분야도 저는 좀 추적하는 연구들이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연구부장님께서 잘 감안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도 하실 텐데 적당히 세션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오늘 사실은 이제 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애를 써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희는 좀
저희는 약간 조미료처럼 왔고요. 저희 그 메인 DC는 저희 연구원에 들어가시면 많은 보고서들 거의 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했던 행사들은 좀 비공개 회의가 좀 있었는데 이 너무 외부에서 궁금해하셔서 리뷰 등으로 이제 발간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나 또 나중에 그 경사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뭐 좀 미력 하나마 이 분야 연구를 계속 또 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해 주시고 또 민간이나 다른 대학이나 여러 또 기관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내용을 좀 더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잘 담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맛있는 점심 식사 제주에서 하시기 바라며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계신 이 호텔에서 점심을 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치하는 스위트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12시 30분부터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그쪽으로 가셔서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돌아가세요.